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그 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요 그 지난주에 결방을 했거든요. 정말 단 한 번도 결방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지난주에 부득이하게 결방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김태현 DJ가 방송하는 문화랑 예술이랑 방송이 왜 안 나오지? 라고 기다렸다가 실망하신 분들 단 한 분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혹여라도 계셨다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연말 연초를 이제 보내면서 정말 이 처리하지 않고 미룰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방을 하게 되었음을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화랑 예술이랑 8번째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이켜보면 첫 번째는 제가 지역 예술인들을 소개하는 차원으로다가 피아니스트 윤혁일님과 함께 임윤찬 피아니스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정재민 회화 작가를 모시고 팝아트의 세계 그리고 또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예술인을 모시지 못해가지고 상호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지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번째는 4.16 가족단 노란 리본의 김명임 배우님을 모시고 또 이제 연극 배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이다 보니까 제가 그 넉넉하게 예술인들을 좀 여유 있게 언제 녹음할지 제 스케줄이 픽스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술인 섭외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제 얘기를 하게 됐었고요. 제가 어떻게 연극을 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일곱 번째는 제일교포 배우죠. 오사카 교토에서 연극 활동을 하는 강애숙님을 모시고 또 강애숙 연극 배우는 또 어떻게 안산과 인연을 맺고 이렇게 또 계속 자기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문화랑 예술이랑 8번째 시간은 또 굉장히 또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이분은 연극을 전공하고 연극 연출로서 꿈을 쭉 키워오다가 저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연극을 접고 문화기획의 세계로 훌쩍 들어오신 분인데요. 우리 김지우 문화기획자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산의 김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해주세요. 네, 마이크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마이크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김지우 문화기획자님을 소개드린다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그 시간이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지역 예술인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각 장르 예술을 직접 창작하고 수행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음악 예술인, 미술인 그리고 또 뭐 연극 예술인 이렇게 소개를 드려오고 있는 과정에 예술인이라고 호칭하기보다는 문화기획자라고 호칭하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지역의 문화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빚어내고 있는 문화기획자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특별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문화기획자 김지훈님은 저와 함께 컬처치로라고 하는 문화예술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자원을 재료로 해서 재미난 문화기획판들을 만들고 있는 컬처치로의 또 이제 식구라는 지점에서 또 특별함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또 길게 얘기를 했는데 김지훈님 본인이 소개하는 자기소개 해보면 어떻게 소개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안산에 전혀 연고도 없이 학교 때문에 안산에 오게 되었다가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안산에서 쭉 머물고 있게 됐고요. 원래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연극 연출을 전공을 했고 계속 연극으로서 꿈을 꾸고 있다가 지금 예상치 못하게 문화기획이라는 어떤 파트, 장르를 만나게 되면서 거기에 그걸로 이제 돈 벌어먹고 살고 있으면서 근데 이게 해보니까 네네네. 돈이 벌리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네네네. 네, 재밌고 네. 또 생각보다 좀 나랑 잘 맞는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문화기획자로서 어떤 꿈을 꾸면서 살 것인가를 네네. 되게 고민하고 있는 김지우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연극을 연출했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연극을 연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품에 대한 그림을 우선 그려야 될 것이고 그 그림이 내 구상대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승전결이 필요한지 이 추진 경로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쫙 세우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기획 뭐 어떤 축제를 하나 기획함에 있어서도 어떤 컨셉으로 갈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갈지 또 이 컨셉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구성 요소들이 필요한지가 좀 머릿속에 잘 떠올려지는 어떤 그런 습성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네, 분명히 그런 지점들이 있고 네네. 그런 연극의 특성이 네. 맨 처음에 문화계획을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뭐 음. 축제장을 구성하는 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맨 처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줬고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왜 연극을 하면서 문화기획을 왜 하게 됐지? 왜 하필이면 여기에 빠졌지? 뭐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확실히 연극과 문화기획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고 제가 맨 처음에 연극을 하고 싶었던 이유도 제가 굉장히 좋은 연극을 보고 나도 저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것과 함께 네. 내가 그건 고등학생 시절이었나요? 맞습니다. 고등학생 오케이. 때 그런 꿈을 꾸게 되면서 뭔가 영향력 있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기획으로 쭉 이어져서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주고 싶다라는 게 아마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지점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연극을 할 때는 무대가 정확히 주어지고 네.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문화기획 일을 하게 되면서 저도 정확히 지금 문화기획이 뭐다라고 정의는 못하겠지만 네.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문화기획은 뭐 삶이라는 하나의 무대판을 설계하는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이 일을 접근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극은 실제로 무대 위에 일정한 작품을 잘 올려놓는 것이라면 문화기획은 이 우리의 문화기획 콘텐츠를 접하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의 무대 위에 오르게끔 하는 것이라고.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 네네네네. 연극은 무대 위에서의 어떤 세상을 만드는 거라면 네. 연극은 그런 거라면 네네네. 문화기획은 사람들의 인생, 삶을 그냥 하나의 무대로 보고 아하. 마치 연극을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우리 김지우 문화기획자님께서 컬처 75에 입사하기 전에 맨 처음에 문화기획 일을 해보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뭐 한대압역 앞에서 했던 거 혹시 뭐 잠깐 소개 가능할까요? 네. 어떤 거였는지? 어떤 거였냐면 그거는 이제 같은 학교 선배가 저희가 그때 한창 BBQ 치킨에 빠져 있었는데 제 룸메 언니들이랑 BBQ 치킨에 한창 빠져 있을 때 너희 치킨값 좀 벌어볼래? 해가지고 너무 좋다 해서 그렇죠. 모든 어떤 예술이나 문화기획은 치킨값을 벌려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네네. 치킨 좀 많이 먹어보려고 이제 시작을 네. 하게 됐는데 한대압역 앞에서 그 극장을 하나 꾸미는 거였어요. 극장. 네, 그리고 그 극장은 청년들이 만든 영화를 상영하는
아, 실제로 청년 영화인들의 작품을 상영했던 네. 극장인가요? 오. 그래서 천막으로 만들어진 그런 청년들의 영화를 상영하는 네네네네. 그런 극장이었고 어허. 그 앞을 좀 꾸며보자 해서 음. 이제 저희가 그걸 담당해서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제 룸메 언니들도 그렇고 다 공연 계열이고 네. 창작자이고 하다 보니까 음. 단순히 천막에서 영화만 트는 걸로는 성에 차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표소를 만들고 그렇지. 확실히 연극인들은 이 그 참가자들의 동선을 생각하면서 동선마다마다의 어떤 재미난 콘텐츠를 배치할까. 네. 어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한대암역 그 광장을 무대 세트로 저희는 바라보게 됐고 네네네. 그걸 무대 세트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해서 뭐 포토존 같은 것도 만들고 뭐 바닥에 뭐 이런저런 글씨를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열심히 해서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죠. 어허라. 그래서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대암역 그 앞에 광장에서 청년 영화인들이 만든 영화를 상영하는 하나의 어떤 천막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천막 극장을 시민들에게 잘 소개하고 잘 안내하고 하는 운영을 의뢰받았나 봐요. 네네 맞습니다. 운영을 의뢰받았는데 그 운영만 하지 못하고 엄청난 꾸미기를 막 더해가지고 매표소도 만들고 이렇게 되게 달라붙어서 했군요. 맞아요. 치킨값이 안 남았겠군요. 치킨값만 나왔어요. 아하,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우리 또 한번 덤비면 이거 가만 두고 보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누가 봐도 누가 했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뭐 이런 소리 들어야 또 속이 시원하니까 맞습니다.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다 피 같은 돈을 투여해서 인건비로 남기지 못하고 치킨값만 겨우 버는. 근데 그 경험이 김지훈님에게는 어쨌건 첫 번째 문화기획의 경험이 될 텐데 그 경험이 이후의 문화기획을 뭐 계속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나요? 네,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지점이냐면 저는 제가 연극을 좋아하는 이유는 셋업하는 걸 좋아해서거든요. 진짜요? 네. 무대 위에 어떤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게 전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공연 중에도 공연 당일보다 셋업 기간이 더 막 재밌고 그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듯한 그 기분을 되게 좋아해서 연극을 좋아했는데 이 축제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무대가 아닌데 여긴 무대가 아닌데 또 다른 세계를 만들 수가 있네? 만들어지네? 라는 걸 그때 경험하고 무대가 아니라 이런 그냥 길바닥도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굉장히 무대보다 더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구나. 그렇죠. 막 즉흥적이고 약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쵸. 그리고 그걸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거니까. 그렇죠. 자신의 출퇴근길이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완전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요런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것 좀 무대, 그러니까 연극을 할 때도 셋업 과정이 정말 좋았다라는 게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올리고자 하는 작품이 제대로 잘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무대 세트는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제작해서 이렇게 배치시키고 조명은 또 요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메모리 막 어느 장면에 따라서 어떻게 조명이 변하는지 막 설계해놓고 이런 1년에 공연이 관객이 들어와서 공연이 딱 시작하기 전에 진행되는 이 셋업 과정. 어머나 몰랐어요. 연출 전공하셨기 때문에 난 당연히 배우들과 연습하고 열심히 대사 뭐 틀리면 혼도 내고 막 이런 거에 재미를 느끼는 줄 알았는데 셋업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셨군요. 좋네요. 그게 이제 축제기획 문화기획으로 이어졌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김지훈님에게 그러면 문화기획자로서 어떠한 문화기획을 했는지를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그것도 이렇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면 어떨지. 너무 좋아요. 좋군요.
좋아요. 첫 번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요. 우리 김지우님께서 미리 좀 신청곡을 제가 지금 받아가지고 준비를 해놨는데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2009년의 우리들 이 곡을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한창 이제 고등학생 때 아하. 많이 들었던 곡으로서 아하. 왠지 이 노래를 생각하면 풋풋하고 음.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오. 가사 내용은 그런 게 아닌데 전혀 네네네네.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시절에 들었던 노래니까 당연히 노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공간에서 들었던 노래를 완전히 다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공간에서 들었을 때 그 공간의 정취나 향기까지 느껴지는 뭐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 공간으로 데려다 주는 듯한 맞아요. 느낌. 그래서 2009년에 우리들 2009년에 고등학생이었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2009년도에 뭐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던 때였는데 젊었네요. 자, 그렇다면 브로콜리 너마저가 부릅니다. 2009년에 우리들. 그때는 그럴 줄 알았지 2009년이 되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브로콜리 너마저의 2009년의 우리들 잘 듣고 왔습니다. 진짜 저는 2009년도에 절대 고등학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정말 저 역시 책가방을 메고 고등학교 앞을 서성이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나에게도 고딩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구나. 16, 17, 18 요때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촉촉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고등학교 시절 굉장히 뭐 궁금한 거 많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과목을 좋아했고 어떤 선생님을 좋아했고 어떤 남학생을 짝사랑했으며 어떤 친구들과 재밌게 뭐 하면서 놀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우님께서 조금 더 유명해진다면 다시 한번 제가 2회차로 이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그런 질문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이제 그렇게 떨면서 시작했던 문화기획.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사실 내가 되게 좋아했었던 연극적 요소와 만나는 게 있고 그러니 문화기획을 앞으로도 계속 더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말로 안산에서 열심히 지역문화자원들을 활용해서 문화기획을 하는 곳인 컬처 7호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몇 년도에 입사하셨죠? 2019년 3월이죠. 그렇죠. 2019년 3월에 입사해서 청초하던 신입 사원 시절에 열심히 이렇게 딱 문화기획을 좀 배우고 경험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내가 직접 팀장이 되어 내가 문화기획 담당자가 되어 뭔가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가 2020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20년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김지우님께서 본격적으로 내가 내 사업을 기획해봐야 되겠다 라고 결심했던 해가 바로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빵 터진 그런 해였죠.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국면에서 또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에 맞게 비대면 콘텐츠들을 막 새롭게 창의적으로 상상하고 이럴 때였는데 우리 김지훈님께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비대면 콘텐츠들 되게 재미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팀장이 되고 나서 팀원 없는 팀장이었죠. 그렇습니다. 팀원 없는 팀장입니다,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팀원 없는 팀장이 중요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팀장으로서 첫 번째로 이제 진행하게 된 사업이 마켓포레스트였는데요. 네, 네, 네. 마켓포레스트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짧게 설명해드리면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야외 공연장을 하나의 놀이터로 문화 놀이터로 구성해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꾸준히 컬처 7호의 메인 콘텐츠로 이제 진행이 됐던 프로그램인데 2020년에 제가 이제 그걸 담당하게 됐는데 코로나가 예상치 못하게 오게 됐고 일단 그때 당시에는 우리 다 코로나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무작정 기다렸죠. 맞아요. 왜냐하면 끝날 거니까. 네, 돼지열병도 끝났고. 그렇지. 돼지열병이 끝나면 다시 축제가 열리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면 우리도 축제를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었고 그 준비를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그 저희 달리기 할 때 그 요이땅 하는 그 자세 네. 그 자세로 계속 기다렸어요. 그렇죠. 3월부터 10월까지 기다렸나요? 마음을 놓고 이렇게 있지 못하고 맞아요.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계속 기획하고 구상하고 계속 섭외하고 섭외했다가 죄송하다고 취소하고 맞아요. 10월까지 아니었고 그래도 한 7, 8월부터는 우리가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네. 그랬던 것 같네요. 한 네. 가을이 다가오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늦 여름이죠. 늦 맞아요. 여름에 그러면 이후에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못 만나겠다. 오케이 이렇게 가자. 요 결정을 그것도 역시 그 마켓포레스트를 후원해주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진흥원에서도 일단은 좀 그 장을 열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하다가 8월 말쯤에 안 되겠다. 오프라인 콘텐츠 말고 비대면 콘텐츠로 전환해서 다시 짜라. 요런 게 좀 있었던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요이땅 준비 자세로 기다리다가 결국은 비대면 콘텐츠로 전환하세요라는 걸 듣고 네. 이제 힘이 탁 풀렸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네. 모든 기획자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잔뜩 준비해놨는데 다시 제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비대면 콘텐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비대면 콘텐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에 대한 막연함이 또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되게 대부분이 영상물을 많이 만들었죠. 맞습니다. 비디오 영상물로 많이 만들어서 이제 공유가 됐었고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 생각한 건 그렇게 해서 전환을 하자라고 맞습니다. 했었고 우리 이제 김태현 대표님도 지우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그 공연 콘텐츠들 야외 공연장 현장 무대에서 녹화해가지고 편집 잘해서 빨리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걸로 빨리빨리 전환하자. 맞아요. 그렇게 하셨었는데 저는 또 약간 제 성향이 때문인지 남들이 다 하는 거 하기 싫어하거든요. 알죠. 고집도 있고 맞습니다. 그때 어찌나 싸웠던지. 네. 정말 많이 싸워. 일단 저는 그래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해놓고서는 저 혼자만의 구상을 계속 하고 있었죠. 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건 어떤 거였냐면 공연이 아니고 우리가 축제라는 이름으로 야외 공연장이라는 공간에 모였다면 그 공간의 개념을 인터넷상으로 좀 옮겨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우리의 축제장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고 그걸 시각화시킨다면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홈페이지 안에서 축제를 해보자로 이제 나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죠. 보통 이제 비대면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은 축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그냥 각계 콘텐츠로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것 요거였는데 김지우 기획자님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의 문화예술의 전당 야외 공연장에 모였다면 온라인에 문화예술의 전당 야외 공연장을 꼭 닮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모여서 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놀아보자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이 놀이터의 이름을 뭐라고 하지? 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원래는 마켓포레스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꽂혔던 건 마음이었어요. 마음. 그 왜였냐면 너무 다들 기다리다 지쳤다는 표현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저희 문화기획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영업자분들도 그랬고 다들 너무 마음이 지쳐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모여서 노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마음을 먼저 달래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마음포레스트라는 이름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원래는 다양성 문화 놀이터 마켓 포레스트였는데 올해는 마음 레스트였죠. 맞습니다. 네네네. 마음을 달래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마음을 달래주셨죠? 그 홈페이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한 축제의 꼴을 갖춰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운영소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운영소. 왜냐하면 참여자분들이 이 홈페이지 축제는 처음이니까 홈페이지 축제에서 노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운영소를 먼저 마련을 하고 안내 데스크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제 거기를 따라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카테고리를 다 이제 나눴어요. 네네네. 나눠서 어떤 것은 예술 체험을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제가 그중에 그때 만들었던 콘텐츠 중에 어떤 거는 명상을 해볼 수 있는 콘텐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명상은 이 시기와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에 맞는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명상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혼자 보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혼자 산책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산책하는 영상도 만들어 보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멍 때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멍 때리는 방법을 몰라 하고 맞아요. 멍 때리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맞아요. 오죽하면 멍 때리기 대회 같은 게 생겨났을까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멍 때리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키트를 좀 구성을 해보자라고 해서 멍과 명상을 합쳐서 멍상. 그래서 멍 때리기와 명상을 합쳐가지고 우리 고귀하게 멍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힘썼던 건 그 당시에 이런 체험 콘텐츠들, 체험 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거와 또 차별점을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콘텐츠들에 되게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거에 크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유리 공예여도 어떤 이야기를 붙일 것이냐 해서 그 깨진 유리 조각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붙인 이야기는 깨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여주는 시간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예술 키트들의 어떤 이야기를 입힐 것인가에 집중해서 그런 식으로 콘텐츠들을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극했던 경험들이 사실 여기서도 전 발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유리공예 뭐 티코스터 만드는 거 그냥 키트 보내주면 집에서 당연히 본드 발라가지고 여러 가지 유리 조각 맞춰서 티코스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깨진 나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과정으로 이 예술 체험 과정을 스토리텔링화 하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이 체험 키트를 받았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되게 좋은 콘텐츠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 체홉 있잖아요. 작가. 네네네. 작가 체홉이 한 말 중에 1장에서 총을 꺼냈다면 마지막 장에서는 총을 써야 된다. 그렇죠. 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 약간 그런 것처럼 이 키트가 나왔어. 그럼 왜 나와야 되지? 에 대한 게 저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유를 무조건 찾아야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포레스트라고 하는 제목에 맞는 얘가 마음 포레스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냥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냥 더해진 얹어진 거라기보다는 올해는 마음 포레스트를 위해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키트로서 꼭 필요해. 이런 이야기가 필요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사실은 코로나19 지금 막 바쁘고 다른 사업들도 지금 다 비대면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 공연 영상 찍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유튜브에 올려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우리 김지우 기획자께서 부하 직원께서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너 참 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구상 끝에 나왔던 마음 포레스트라고 하는 홈페이지는 되게 좋은 사례로서 또 이렇게 지역문화진흥원 차원으로도 좋은 사례로서 소개가 됐고 또 유튜브 채널 중에 되게 유명한 채널이잖아요. 요즘 것들의 사생활? 네,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취재를 오셔가지고 요즘의 축제를 만드는 법 젊은 기획자를 취재했던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참고로 마음 포레스트는 새로운 방식? 코로나 시대 비대면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줬던 사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참고로 장관상도 받았답니다. 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네, 응원해 주시고요. 지지해 주시고, 네, 얄미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열심히 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또 문화 기획자의 시선, 문화 기획자의 마인드로 이제 시도했던 올해는 마음 포레스트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도 감명하여 장관상을 걸쳐 지로에게 주고 했었는데요. 그 다음 연도도 코로나였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 연도도 코로나였는데 똑같이 또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또 똑같은 건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다시 또 희망을 다시 품었기 때문에 네네네. 분명 나아질 것이다. 그럼. 분명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다시 있었기 때문에 약간 상반기에는 비대면 위주로 짜고 네네네. 하반기에는 대면 위주로 짜고 이런 것이 좀 그런 상상이 가능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또 뭐 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저희가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하는 놀이터니까 문화 다양성으로 또 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이걸로 한번 안산에서 투어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을 좀 우리가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공간들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런 다양성의 가치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즐길 수 있는 다양성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2년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두 번째 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마저도 온라인에서 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오프라인에서 하고 싶어. 근데 오프라인에서 하되 대규모 인원이 모일 필요가 전혀 없는 그냥 335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그 오프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 콘텐츠를 또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축제의 현장을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야외 공연장으로 국한하면 한 번에 한 2,000명 정도의 대규모 인원이 모이지만 그게 아니고 안산시 전역으로 축제 현장을 확장하고 그래서 335 가족끼리 동료끼리 다양성 여권을 들고 다양성 가치가 표현되는 여러 가지 장소들을 투어해 볼 수 있도록 짰던 것은 되게 제가 보기에도 되게 좋은 기획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그거 준비하면서 가장 좀 뭐 기억에 남았던 거라든지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잘했어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되게 좋았던 건 그 공간을 운영하시는 주인장분들을 네네. 만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가치를 지키고 싶어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힘을 줬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는 것들을 멈춰야 되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 운영하시는 주인장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 되게 좀 난감해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채식 그 카페, 비건 카페, 채식주의자들이 그 즐길 수 있는 비건 카페를 운영하셨던 어떤 분께서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손님도 줄어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난망해 있을 때 저희들이 다양성 투어를 제안했고 그래서 이 투어 여권을 들고 비건 카페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고 그러면서 그 카페에서 비건 케이크를 만드는 체험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그해 하반기 때는 이제 그 제한적으로나마 사람 수를 제한하고 오프라인 축제가 좀 가능했던 때가 있어가지고 야외 공연장에서 마켓풀을 열었잖아요. 그때 그 비건 카페 운영하셨던 사장님께서 또 이제 비건 케이크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들고 또 이렇게 야외 축제장으로도 나와주는 그게 되게 좋은 프로세스였다. 맞아요. 네. 그 사장님이 굉장히 에너지가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맨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원래 문을 닫으려고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엔 워낙 SNS, 인스타그램업을 한 네네네. 그런 채식 그런 카페 그런 곳들이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곳은 좀 문 닫을 뻔한 그런 위기였는데 네네네. 그 다양성 투어를 계기로 다시 이제 좀 더 운영하실 용기가 생기기도 하셨고 네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작업 자체를 되게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렇네요. 다양성 가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소수성에 주목하고 그 소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애용할 수 있는 여러 이제 매장, 공간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소비자를 제한하고 가겠다. 적은 숫자의 소비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 뭐 이런 각오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서 다양성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도 다양성 가치를 조금이라도 전파하기 위해서 문화기획을 하는 우리 컬처 7호와 같은 문화기획 업체에서도 서로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2달 정도는 다양성 투어 거점을 발굴하기 위한 워크숍이 진행됐는데 그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좀 다양성 그 키워드와 만나는 분들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이 다양성 투어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고 모였던 분들이 그런 다양성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셨고 뭐 비건도 있고 뭐 이주 노동자도 있고 고려인 분들도 계시고 또 페미니스트도 있고 또 뭐 퀴어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 그리고 장애 부모도 맞습니다. 있고 네네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한 놀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걸로 같이 뜨거운 토론을 벌였는데 네네네. 그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게 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분들의 지혜로서 거점이 발굴되고 그 거점에서 뭐 하면서 놀지에 대한 것들도 확실히 그
문화다양성 당사자분들이다 보니까 음. 되게 좋은 과정이었던 것 같고 사실 우리 사회가 점점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다수자를 위한 사회로 조금은 또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고 그 소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받는 그런 것들이 여전한 사회에서 제발 좀 빨리 차별금지법도 좀 제정됐으면 좋겠고요. 어쨌건 누군가가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출신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혹은 출신 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혹은 성적 취향이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유로 혐오하거나 차별받거나 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 사회를 위해서 따박따박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근데 우리 김지우 문화기획자님께서 문화기획을 하는 것 역시도 그냥 단순히 시민들이 좀 즐겁게 놀 수 있는 문화 놀이터를 만든다 거기서 해서 그치지 않고 문화 놀이터에서 놀면서도 이 문화다양성 가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했군요. 맞습니다. 네네네. 누가 아닙니다. 네, 너무 잘하셨고요. 그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볼까요? 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김지우 문화기획자님께서 그 안산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판들을 벌였던 사례를 들으니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 같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때 내가 이용했던 다양성 투어 프로그램이 이렇게 기획되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을 전혀 몰랐던 분들, 접하지 못했던 분들도 안산에서 이렇게 또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문화인들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두 번째로 신청하신 곡은 선우정아님의 여정이라는 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신청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우정아님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네네네. 이게 여정이라는 곡이 되게 지친 사람들아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얼싸안고 가보자 이런 내용으로 전 들리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같이 모두 이런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그랬군요. 네. 그 방금 전에 설명하셨던 다양성 문화 놀이터라고 하는 것과 좀 만나는군요. 네. 네, 함께 좀 그 토닥토닥 안고 연대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 선우정아님의 여정 듣겠습니다. 누구도 우릴 구원할 순 없어. 어릴 적부터 나는 다 알았네. 너는 나를 그리고 난 너를. 우리는 서로를 버리며 사네. 바라는 건 자그만 것들. 저 새들처럼 누군가 곁에 조각난 사람들 아무리 지어보자. 손이라도 뻗어보자. 함께 있는 척이라도 하자. Do not blame me. Oh, who can blame me? 바라보자. 오늘오라. 꿈이라도 꾸어보고 살자. You're my baby. Oh, let's share mommy. 누구도 우릴 구원할 순 없어. 하지만 이 손을 놓을 수도 없어. 저 하늘에도 길은 있으니까 새롭고 낯선 길로 너와
새를 따라 꿈꾸는 날개에 죽어가는 사람들아 우리 지어가자 발이라도 떼어보자 달아나는 척이라도 하자 Do not blame me Oh who can blame me 바라보자 오늘오라 꿈이라도 꾸어보고 살자 You're my baby Oh lost your mommy 어딘지는 몰라도 우리 쉬어갈 곳은 있겠지 손이라도 뻗어보자 함께 있는 척이라도 하자 Do not blame me Oh who can blame me 바라보자 오늘오라 꿈이라도 꾸어보고 살자 You're my baby Oh lost your mommy 네, 선우정아의 여정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니 우리 김지훈님 음악이 좀 조예가 있으신가요? 선곡하는 것마다 되게 느낌 있네요 노래들이. 중2병을 깊게 앓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 중2병을 깊게 알아봤으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앓고 있으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중2병이 중2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나요? 중2병이 중1부터 시작해서 아하. 지금 약 16년 동안 오호라. 아직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오랜 중2병의 어떤 투병 생활 끝에 이런 어떤 좋은 선곡에 어떤 내공이 생겼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이게 듣다 보면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어떨지 짐작이 아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지우 문화기획자님께서 인터뷰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근데 본인 스스로는 너무너무 내가 어떤 얘기를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막 모르겠어가지고 약간 되게 이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벌써 47분 러닝타임 47분이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는 문화랑 예술이랑 이 8번째 시간은 57분짜리 콘텐츠로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10분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또 중간에 노래도 이제 듣기 때문에 뭐 아주 짧은 시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이 거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드려보자면 이 김지우 기획자님께서는 마켓 포레스트라고 하는 다양성 문화 놀이터를 오프라인 콘텐츠도 열심히 기획하시고 온라인 콘텐츠도 열심히 기획하시고 또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다양성 투어라고 하는 전에 없던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도 이제 기획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옐로우 레터라는 이름으로 야외 방탈출 게임 그 핸드폰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얼마간의 키트를 들고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앞 마을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옐로레터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마켓 포레스트 일환으로 기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별도로 또 고잔동 마을 여행 직접 여행객들을 초청해서 고잔동 마을을 이제 다니면서 우리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옐로레터도 그렇고 고잔동 마을 여행도 그렇고 대단히 그 의미 있고 되게 인상적인 전 기획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기획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하게 둘 다 안산의 고잔동 소생길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 안전 이것을 가장 큰 주제로 하고 있고 이 가장 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개의 테마가 좀 비슷해요. 마을 여행도 그렇고 옐로우 레터도 둘 다 내 친구를 만나는 과정이라는 큰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네. 이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게 여행의 몰입도를 좀 높이기 위함이고 관람하시는 그 여행객
분들이 좀 더 이렇게 몰입하고 공감하기 쉬운 내 친구를 만나는 과정이라고 하면 좀 더 공감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됐고, 그 옐로우레터 같은 경우에는 야외 미션 투어 같은 미션 투어 형식의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핸드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핸드폰이랑 미션북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따라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야기를 또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가이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가이드가 없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마을 여행은 다 가이드를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여행객들이 뭐 최소 20명 정도를 모여서 집단으로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이드분들이 길을 안내해주고 이 공간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맞아요. 이 공간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들까지도 설명해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옐로우레터처럼 가이드 없이 나 혼자서 이야기만을 따라서 가는 것은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내가 알아서 찾아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만나는 이유도 내가 알아서 찾아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 주도성이 되게 높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좀 일부러 불친절한 면도 어느 정도 있고, 네네네. 고생시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고생 끝에 어떠한 깨달음을 왔을 때의 그 희열이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 고생 끝에 오는 첫 번째 희열은 고생하다가 너무 힘들 때 커피 한 잔에 쿠폰이 딱 그렇죠. 나오는 그게 일단 그렇죠. 첫 번째 희열이고. 그렇죠. 약간 고난과 역경을 같이 주면서 좀 맞아요. 변태 같은 그러다가 커피 쿠폰 딱 나와서 그렇죠.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아유 살았다 이러다가 또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마지막에 깨달음을.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그 제가 보기에 또 그 리얼 월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기반한 야외 미션 게임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 옐로우레터는, 이 마을 여행은 어느 날 어느 시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어느 시에 모여요가 있지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상설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좋은 건 내가 준비가 됐을 때 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약속 정해지면 좀 나가기 싫은 날도 사실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 약속 취소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만날 준비가 됐다 할 때에 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행의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 이야기는 빨리 넘어가고 싶어, 이 감정을 좀 빨리 느끼고 넘어가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좀 내가 진하게 여운을 가지고 좀 느끼고 싶다 하면 그런 템포도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김지훈님께서 문화기획하고 있는, 특히 이제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 안산이 어떻게든 이 좀 위축된 공동체를 회복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월이 점점점 가면서 잊혀지는, 사실은 모든 진실이 명쾌하게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좀 처벌을 받고, 그래서 이후에는 정말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그 일련의 과정이 여전히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가 가슴 아픈 참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는 우리 사회가 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로 나는 어떤 노력을 할까, 뭐 이런 이제 성찰을 해야 되는 사실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기억하는 방식의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저는 각자의 애도 방식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죽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방식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한국은 너무 일정한 방식만을 강요한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애도 기간이라고 아예 정해주고, 그렇죠. 분향소도 북한꽃으로만 채우고. 맞아요. 네. 그런 게 정해지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각자 그런 삶의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로서 애도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애도의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 중에 하나로 고잔동 마을 여행과 옐로우레터 두 가지가 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옐로우레터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다 같이 모여서 여기 이런 뜻을 가진 공간을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맞아요.
정말 내가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플레이어가 돼서 그렇죠. 플레이를 진행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후기에는 이런 후기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게임을 해도 되나? 그렇죠. 그래서 게임 중반까지는 멘탈이 털렸다. 음. 멘탈이 제대로 털렸다. 그런데 게임 끝날 때쯤에서야 알았다. 세상엔 여러 가지 애도의 방식이 존재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방식도 이렇게까지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이번 이 그 게임을 계기로 이 공간들에 다시 한번 또 오고 싶다. 그런 게임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 후기가 가장 저의 의도에 가장 잘 맞는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느껴주신 후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마을 여행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는 방식, 애도하는 방식, 추모하는 방식, 또 어떤 때는 즐기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것저것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슬픔과 무게감만 가지고서는 오래 기억하고 오래 애도하고 오랜 과정을 쌓아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때로는 명랑하게, 때로는 밝게, 때로는 참 유쾌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 손 꼭 잡고 힘내서 밝고 명랑하게 기억하고 밝고 명랑하게 우리 사회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사회로 이제 한 발짝 더 다가서게끔 만드는 것들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 기억하고 오래 추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똑같은 일변도 같은 색깔의 애도 방법만 제시된다면 세상의 모든 문화계자들이 비슷한 색깔의 슬픔과 비슷한 색깔의 무게로만 애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대중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그 무게가. 그래서 조금은 명랑한 방법으로 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요. 그 김지우 문화기획자님께서 아무튼 그 기획하고 개발한 옐로우레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기반한 야외 미션 프로그램, 미션 해결 프로그램 요게 이제 올해 벌써 9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2023년 4월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 옐로우레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한번 색다른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 또 다른 애도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이 그 옐로우레터의 특징은 젊은 층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걸 정말 유념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이고요. 일부러 이런 게임 형식을 선택한 것도 젊은 층에게 다가가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미 많은 활동가들도 있고 네. 이미 많은 어른들께서는 네. 이미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네. 그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는데 아직 이걸 모르는 어린 청년들,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렇죠. 옛날보다 훨씬 더 일배에 다가가기 쉽잖아요. 맞죠. 노출이 엄청 되어 있죠. 그렇죠. 일배어를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이런 어린 친구들의 세계. 속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분명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이 세대를 나보다 어린 이 세대를 위한 무언가가 분명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작을 또 했던 것 같아요. 네, 20대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올해 4월달 3, 4, 5, 6 쭉 한번 이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의 찾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어느덧 다 됐어요. 네, 제가 아까 57분 얘기했는데 벌써 60분 다 돼가거든요. 마지막 인사, 노래는 못 듣겠네요.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네. 이제 신년이 됐잖아요. 네. 신년이 되고 또 저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는데 더 안 먹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올해가 약간 재도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결심했는데 못했던 것들을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주어진 것 같아서 네네네. 되게 보너스 같은 느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개이득이라고 생각하고
2023년을 잔뜩 재밌고 즐거운 일들로만 채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청취자 여러분들, 문화랑 예술이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